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이 장 초반에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죠? 네. 막 이제 올라가면서 빨간불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 하다가 딱 시장 봤는데 다 파란색이에요. 좀 떨어졌죠. 왜 이래? 하면서 이제 보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은 동일합니다. 네. 코스피가 현재 다시 강보합권으로 올라왔고요. 6,751선. 초반에는 조금 기세 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 전환했다가 지금은 다시 소폭 강세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쪽이 좋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원전 내립니다. 건설 예. 이쪽. 그러니까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 뭐 정책 기대감 네.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원전 쪽의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이제 원전주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뭐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도 함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한미약품이 어제 좀 쉬더니 오늘 다시 달립니다. 아 다시 가요? 왜요? 아니 없어요. 근데 관심은 있잖아. 얘네가 이제 그쵸.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하니까. 관심 갖지 마요. 네, 관심 갖지 그냥 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네. 한미약품 54만 9천 원 현재 강한 상승 보이고 있고 바이오가 워낙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도 코스닥 지수는 0.94% 하락하지만 뭐 알테오젠, 펩트로 그러니까 곳곳에 보이는 일부 바이오 종목 네. 그리고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역시나 계속 실적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우리 여도은과 함께 저는 기상을 합니다. 6시 일어나요? 네, 6시에 일어. 좀 빨리 일어나요. 아니, 제가 출근이 지금 이 시간인데 미안합니다. 그래도 6시 빨리 일어나는데 네. 아니 휴전 뉴스가 이렇게 솔솔 있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러시아 어디 언론에서 근데 그냥 좋게 생각해요. 그래요? 아침에 제가 부정적으로 했다가 네. 화 많이 났어요. 왜 이렇게 저 여자는 부정적이냐? 아. 모든 걸 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하면서 아니 뭐 긍정적입니다. 근데 미국 언론에서 나와도 이제 타코를 하는 마당인데 맞아요.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것 때문에 저는 우리 시장에서 좀 재건 관련 쪽 건설이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원전 쪽도 있었군요. 이거는 약간 또 이제 테마로 한번 이제 시원하게 그렇죠. 이제 올라주고 네, 하는데 쭉쭉 가는 친구들이니까. 오늘의 건설주의 상승은 이제 원전 쪽으로 한번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유 왜요? 오늘 또 남매 같다라고 우리 둘을 보고. 누가 누나고 누가 동생이에요? 아 제가 오빠죠. 아유 사회생활 잘해. 참. 도훈아 광고 타임. 자, 먼저 여러분 세미나 안내부터 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9월 달에 정말 유용한 세미나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여의도 본사에서 열리는 세미나입니다. 미국 시황 및 전략 해외 배당 ETF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근데 오늘 너무 쨍하다. 아 뒤에 초록색이 아주 초록초록하니 좋네. 네네네. 미국 시장 같네. 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을 하고요. 달러 배당에 투자할 적기 또 미국 배당 ETF는 어떤 것이 좋은지 심층 탐구해보는 시간 1부는 우리 김환 부장님 그리고 2부는 하재석 부장님이 깊이 있는 인사이트 여러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확인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세미나 소식 마저 전해드릴게요. 네. 오는 9월 12일 요 날은요 토요일입니다. 평일에 바쁘셔서 못 오셨던 분들 이날 주목해 주시고요. 네. 오전 11시 압구정 WM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 우리 박지훈 부장, 정우창 부장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미국 주식 10년 10배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열리니까 평상시에 저희가 이게 세미나 안내 무료라고 늘 안내를 드려도 네, 저는 평일이라. 우리 직장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날 시간 내셔가지고 미리 신청하시고요. 지난번에도 만석이어가지고 저희가 타임을 나눴습니다. 오전 오후로 맞아요. 나눴는데 요번에도 여러분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죠. 네. 자, 여도운 동생과 허재무 오빠가 함께하는 아침에 투자. 오늘은요 저희가 게스트분을 두 분이나 모셨어요. 네, 이 좋습니다. 가득 채워가지고 네. 한번 투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NS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부의 서영재 과장, 차진호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한 달 전에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모두가 난리 난 그날에 나오셔가지고 모두. 예
지수가 몇 퍼센트 올랐죠 그날? 7월 말이었으니까. 10% 넘게 올랐어요. 아 지수가 10% 넘게 맞아요. 오르고 반도체 우리 투탑이 막 상한가 가고 했던 날 나오셨었는데 차진호 부장님 인사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산관리 컨설팅부에서 이제 ETF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차진호 부장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같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서영재 과장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서영재 과장한테 이제 뭐 시황이나 아니면 뭐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들도 좀 들어보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미국 주식을 혹시 ETF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또 듣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네. 나오셨습니다. 예, 지금 사실 뭐 투자 이야기 하루하루 우리가 이슈에 이렇게 매몰돼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막 이거 스트레스 받는데 네. 그 스트레스가 없으려면 사실 뭐 ETF 같은 그런 오랜 기간 우리가 모아가면서 잘 사는 불려가는 그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자주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저도 그렇고 우리 허점의 연구도 ETF 투자를 되게 선호하잖아요. 저는 ETF만 좋아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왜 쟤들이 저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뭘로 그럼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오늘 오늘 우리 저기 서영재 과장님께서 자료를 또 준비를 해 오셨어요. 오픈 AI 뭐 이런 맞아요. 기업들 이야기를 좀 예. 준비해 오셨는데 그러니까 AI 투자에 관련해 가지고 요 AI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우리가 뭐 AI 거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섹터별로 또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 자료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픽과 오픈 AI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기업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제 지난번에 와서 클라우드를 비롯한 M7 기업들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논의를 조금 확장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클라우드 기업들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보려면 엔트로픽이랑 오픈 AI의 경쟁 구도 그리고 오픈 소스, 오픈 웨이트 모델이 따라오는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그럼 우선 엔트로픽이랑 오픈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엔트로픽이 수준의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2조 달러 가치의 1,000억 달러 조달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제 해당 소식 이후에 오픈 AI도 뭐 상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수준의라는 표현이 사라지기는 했는데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이렇게 상장 추진하는 이유는 성장률 좋을 때 제일 좋은 가치 받기 위함이고요. 두 기업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 그거는 왼쪽에 연간화 매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오픈 AI가 계속 잘하다가 엔트로픽이 이제 클로드 오퍼스 4.5 내놓으면서 에이전트 AI 시대를 연 다음에 1위로 올라선 상황이고요. 네. 오픈 AI가 이렇게 뒤처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GPT 5.6 AI 모델 시리즈 내놓고 챗GPT 워크란 거 통해서 일할 때 조금 도와주는 이런 제품들 내놓으면서 유저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 그리고 개인분들 딴에서 볼 때 사실 AI의 가장 혁명적인 모델은 맨 챗GPT라고 처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의 상황을 보면은 둘 다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 될 것이고 네. 상장을 앞두고 있지만 엔트로픽은 기대감이 계속 붙는데 네. 오픈 AI 쪽은 C레벨들이 계속 사퇴하고 있다. 이런 악재들이 좀 들리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간단하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두 기업에 대해서는? 네, 사실 제가 해야 될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왜 죄송합니다. 전체를 뺏고 다 물어보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 아, 예. AI 전문가가 됐어. 아, 요즘에 공부 많이 합니다. 아, 예. 네. 이제 엔트로픽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ARR이 조금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제 오픈AI에 제쳤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오픈AI가 컴퓨팅 캐파를 되게 공격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성능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동일한 가격에 더 많은 토큰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지금 다시 가입자 수가 올라오고 있어서 네. 경쟁이 매우 심하게 잘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엔트로픽이 먼저 흑자 전환을 했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서 지금 상장을 좀 먼저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금을 빨아가게 되면은 오픈 AI가 그 뒤에 상장하게 되면 조금 자금 조달할 때 엔트로픽보다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제로. 물론 뭐 그 사이에 또 오픈 AI가 뭐 가만히 있지는 않고 뭔가를 또 보여주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돈 써서 유료 가입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네. 클로드를 한번 경험을 하고서
이거 그냥 무료 버전으로 쓰기에는 답답한 거예요. 뭐 좀 하다 보면은 토큰이 없대요. 네. 업그레이드 하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22짜리로 가입을 합니다. 근데 열심히 또 썼어요. 근데 또 금방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뭐 이렇게 박해. $110짜리로 올리래요. 올렸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110가 연간이에요? 아니면 월. 110달러. 네. 많이 나가네. 한 13만 원, 4만 원 뭐 이 정도 하는 네. 거예요. 여돈이 이렇게 돈을 쓰게 하다니 클로드 대단한데. 오, 진짜 대단하네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하면서 네. 이게 클로드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물론 이제 클로드는 B2B 쪽을 많이 하는데 B2C도 이게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우리 피터 린치가 개인 경험으로 이제 투자하는 이런 얘기한 것처럼. 너무 쓸데없는 얘기까지 많이 하네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두 기업이 오픈 AI와 엔트로픽인데 그쵸. 이 친구들을 또 계속해서 따라오고 위협하는 존재가 뭐 중국의 뭐 오픈 소스들 요 얘기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네. 이제 여도운 앵커님이 잘 말씀 주셨는데요. 마침 이제 뒷페이지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프론티어 AI 모델 쓸 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저렴하게 쓸 방법이 없을까라는 네. 생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때 이제 오픈웨이트 모델이라는 게 좀 가파르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픈웨이트 모델은 AI 모델이 답변을 내놓는데 사용하는 가중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 서버에 다운받을 경우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희처럼 이제 클라우드 API를 통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프론티어 AI 모델 대비해서 가격이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느끼는 건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검은색이 이제 프론티어 AI 모델, 클로즈드 모델이라고 해서 비용을 많이 내야 되는 모델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오픈웨이트 모델인데 성능이 그래도 확실히 앞에 있는 것들을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써보면은 동일한 작업을 할 때 토큰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능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해서 이제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네. 전체 토큰에서 중국 AI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토큰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게 거의 이제 5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프론티어 AI 모델의 성장률을 조금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픈 소스와 오픈 웨이트 뭐 이렇게 따라오는 친구들과 대결을 하게 되면 경쟁을 하게 되면 뭐 여기서는 경쟁을 하겠지만 뒤에선 또 웃고 있는 곳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클라우드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난 장표가 아니 우리 대본의 장표가 이런 느낌으로 거의 오늘 뭐 무릎팍도사 느낌. 가면 그거죠? 이제 저는 숫자지예요. 이 정도만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 핵심을 다 알고 계시네요.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 딱 그거였고요. 그래서 먼저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기업들이 이제 비용이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오픈웨이트 모델을 써서 비용을 낮추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건 코인베이스의 데이터인데 검은색이 토큰 생성량 그리고 이제 바 차트가 토큰 비용을 나타냅니다. 토큰 생성량은 늘어나는데 이제 토큰 비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오픈웨이트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클라우드 기업들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클라우드 기업들이 그냥 GPU를 모델을 붙이지 않고 바로 줄 때 한 230억 달러 매출 올리고 네. 120억 달러 정도의 세후순 영업이익을 올립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AI 모델을 붙이게 되면 이 매출이 300억 달러로 늘어나고 순세후 영업이익은 18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래는 엔트로픽이나 오픈 AI한테 모델 사용료를 떼줘야 되는데 만약에 오픈웨이트 모델을 가져와서 혹은 자체적으로 만든 AI 모델을 쓰게 되면은 떼주는 부분이 적어지게 되면서 클라우드 기업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경쟁이 이 판에서 심해져도 이렇게 네. 딱 보면서 돈 버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누군가 있다는 웃는다니까. 거예요. 네. 대표적인 뭐 기업들이 되게 많을 텐데 네. 혹시 뭐 제일 지금 가장 많이 웃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웃고 있는 기업은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좀 있을 것 빅테크들이 같습니다. 뒤에서 결국에는 사실 그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또 강점인 클라우드. 우리가 항상 이제 실적 발표하면 클라우드 매출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를 되게 의미 있게 보고 이게 돈이 되나 싶었을 때 돈이 되고 있습니다를 증명하는데 역시나 이제 경쟁 속에서는 클라우드가 지금 볼만한 부분이다. 진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걱정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구글은 그래도 이제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에 그거를 만회하는 거 보고 진짜 놀랐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이 두 기업은 계속 뭐 경쟁력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클라우드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GPU 렌탈하는 가격이 시간당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올라오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 단기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 줄 때 1기가와트당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0억 달러 정도씩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쇼티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막 클라우드 기업 하면 작은 기업도 있긴 한데 네. 결국에는 큰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그렇죠. 돈을 잘 버는군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얘기를 방금 또 해주셨으니까 스페이스X 하면은 뭐 우주 시대를 여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뭐 네. 뉴스도 나왔어요. 지금 뭐 하루 30번 갈 수 있는 발사 기지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주로만 좀 국한할 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경쟁이 좀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확실히 이제 돈 냄새가 좀 났는지. 돈 냄새가 네, 서울. 네. 네.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스페이스X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2027년 말까지 10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캐파를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지금 2분기 기준으로 1.4기가와트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거의 7배 가까이 확장을 하겠다. 어떻게 저렇게 가능한 거예요? 갑자기 성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와서 주가가 빠졌는데 아무래도 락건 물량 해제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걸 지으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1기가와트 짓는데 300억에서 600억 달러 필요한데 네. 이거 다 합치면 거의 3천억에서 6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네, 당시에 스페이스X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상장하고 채권 발행해서 935억 달러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거를 앞으로 해결할 방식을 약간 힌트를 줬던 게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에서 이례적으로 엔비디아를 칭찬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마침 5천억 달러의 금융보증 통해서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우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파벳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만들어서 이제 엔비디아에 좀 파일을 좀 갉아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 칩이 없는 네오 클라우드 쪽을 좀 지원을 하면서 그래서 엔비디아도 성장을 더 하겠다라는 작전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와트당 단기로 계약했을 때 한 500억 달러씩 매출이 나오고 그럼 1년 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렇게 클라우드 시장에 참전한다라는 거 물론 기존 기업들에 있어서는 파이를 뺏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에 파이가 얼마나 더 커질지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와 이거 진짜 이쪽 관련해서는 한 종목 정도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단에서 이제 기업별로 조금 경쟁력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렇게 기업별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ETF로 투자하는 게 좀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뒤에서 나옵니다. 네. 스페이스X 외에도 혹시 뭐 떠오를 다크호스 기업 뭐 이런 것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뭐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먼저 말씀드리고 네네네.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차트인데 결국엔 클라우드 기업들이 캐펙스를 얼만큼 투자할 건지 좀 불확실했고 자금 조달을 얼만큼 땡길지가 조금 부정확했다면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 발표 통해서 많이 구체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제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2,200억 달러 정도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일 계획입니다. 예정인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를 한 부분은 벌어들인 현금 흐름보다 더 투자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왼쪽 차트 지금 캐펙스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합쳐서 한 1,100억 달러 정도 투자합니다. 근데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한 2,200억 달러니까 이걸 빼게 되면 1,100억 달러 정도 남죠. 네.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하반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읽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캐펙스가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가겠다라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관점에서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차트를 봐주시면 아마존은 이제 수익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고요.
스페이스X가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마존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투자 비용 회수하는데 3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보통 이렇게 GPU 사면 5, 6년 정도 쓰거든요. 그리고 요즘 AI 용량 이제 클라우드 계약을 할 때 대부분 최소 5년 계약으로 체결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5년 계약 맺고 3년 정도 돌리면 투자금 다 회수하고요. 나머지 2, 3년은 이제 다 회사의 이익으로 꽂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만 더 더하면 이제 우선은 기존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과잉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좀 많이 낮춰줬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지를 건설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미리미리 몇 년에 걸쳐 투자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다가 넣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보면서 불과 몇 달 앞당겨서 구매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잉으로 투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할 때 실적도 중요한데 앞으로 투자 계획은 어떻게 돼가 늘 물음표로 붙잖아요.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면 이 산업이 더 커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캐펙스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는 보세요? 그러면? 네, 캐펙스 투자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제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70% 정도 늘어났고요. 2027년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로 잡혀 있는데 최근에 뭐 메모리 가격 올라오는 점을 반영을 하면은 이거보단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 기업들이 요새 보이고 있는 스탠스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2026년과 2027년에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다음에 2028년 수요는 투자하는 거는 수요를 보면서 대응하자라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이 26년, 27년 성장 나오는 거 보면서 멀티플을 당긴 다음에 최근에 멀티플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래서 실적을 보면서 올라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메타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메타 하면은 뭐 저기 남는 데이터 센터 뭐 요거 저기 빌려주고 뭐 여건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리스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내용하고 이제 동일한데요. 우선 메타도 이제 26년, 27년에 공격적으로 우선 투자를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제 메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메타가 신규로 데이터 센터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이 이제 로이터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26년 상반기에는 1기가와트였는데 하반기에 5.5 나오고요. 27년에는 7기가와트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합치면 12.5기가와트가 앞으로 1년 반 동안 들어오는 건데 이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2025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존이 10기가와트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AI랑 논AI 합친 수치인데요. 1위 사업자가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 사업하지 않고 있던 메타가 이 정도 캐파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수익화를 하게 되면은 매출이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이게 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메타도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앞서서 우리 뭐 스페이스X 얘기도 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했고 구글 얘기도 했는데 요거를 이제 뭐 이 종목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뭐가 제일 먼저 잘할지 그렇죠. 얘가 잘했다가 갑자기 경쟁하니까 얘도 잘했다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럴 때 그냥 ETF를 한꺼번에 묶어서 투자하는 게 어떻게 과장님 더 좋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부장님. 부장님 좋지 않나요? 죄송해요, 제가 과장과 부장을 헷갈렸습니다. 부장님 좋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네. 대신 말씀 또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뭐 저도 이제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보시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주가가 제일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뭐 어떤 종목은 사실 회사는 좋지만은 주식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뭐 회사 자체보다는 주식 성과만 또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몰빵을 한다기보다는 뭐 좀 ETF를 활용하면은 어디가 1등이 되든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ETF를 좀 활용하면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장표 보면서 설명 잠깐 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뭐 하이퍼스케일러에 그럼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어떤 것이 있냐라는 좀 질문을 했을 때 일단 먼저 보면은 하이퍼스케일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하이퍼스케일러 말만 했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아, 그건 힘들다고 봐야죠. 일단은 제가 어쨌든 많이 쓰시는 이제 AI에다가 물어봤어요. 하이퍼스케일러가 정의가 어떻게 돼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네. 이제 대규모 분산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AI 연산 자원을 이제 글로벌 규모로 이제 좀 빌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고 밑에 물리적인 규모나 수평적인 규모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오긴 하지만 이제 저보다 전문가인 이제 제가 서영재 과장님께 물어봤어요. 하이퍼스케일러가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서영재 과장님 하신 얘기가 사실 가장 많이 와닿았는데요. 이제 본업이 데이터 센터가 아닌 이제 본업 위에 이제 비즈니스로 캐시 플로우를 발생을 해서 그 캐시 플로우로 이제 데이터 센터 캐펙스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본인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까 이제 얘기해준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종목들이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 네. 일단 국내에도 사실은 비슷한 상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 사실 워낙 요즘에 ETF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상품이 많은데 네. 딱 하이퍼스케일러만 집중하는 상품은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최근 이제 ETF 트렌드가 탑2, 탑3, 탑4 이런 트렌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탑4 이런 종목들의 ETF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해외에 좀 살펴보니까 한 달 정도 좀 지난 상품인데 이제 디파이언스 AI 하이퍼스케일러 리더 ETF라는 거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ETF들은 뭔가 이제 ETF를 추천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ETF에 대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여기 설명드린 미국에 상장된 이제 2개의 ETF와 이제 국내 상장된 2개의 ETF에 대해서 한 번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AIHY라는 이제 티커를 가지고 있는 네. ETF인데 여기 이제 AI.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개요를 좀 가지고 왔는데 The World's First AI Hyperscaler ETF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 최초로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에 집중하는 ETF를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게 얘네들의 이야기고요. 네. AIHY는 단순히 이제 AI 테마 내러티브에 편승하는 기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AI 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이제 나온 기업이다라고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얘네가 이제 액티브 ETF긴 한데 아무 이제 그런 종목이나 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얘네들이 주장하는 이제 세 개의 편입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AI 사업의 활동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인 매출, 자산, 털비 투자 이런 것 같은데 최소 50% 이상을 AI 인프라나 플랫폼,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데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을 선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확장성 측면에서는 이제 매출 성장률이 영업 비용 증가율보다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비용만 계속 지출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가 아니고 실제로 매출도 일어나는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올해도 당연히 매출이 플러스로 성장을 하는 기업들. 이렇게 해서 큰 그림으로 해서 한 3개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런 스케일러 기업을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주요 종목들을 한번 보면은 앞에 이제 서영재 과장님이 얘기해주신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가 이제 탑4로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얘기해주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중국 기업들도 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AIHY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러에 상당히 집중된 ETF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오라클도 들어가 네. 그렇죠. 있고 네. 지금은 사실 좀 부진하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네.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고 중국과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만 모아서 투자하는 ETF다. 요 성과는 어때요? AIHY가 최근에 사실 빅테크 종목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종목들 주가가 꽤 올라왔다가 살짝 떨어진 걸로.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네. 성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직 사실은 규모 자체도 크진 않거든요. AUM이 아직 안 그러다 보니까 되는구나. 사실 요거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런 이제 ETF들도 좀 상장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제
이런 ETF들을 보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퍼스케일러가 직관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지라고 사실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다 검색을 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죠. ETF의 장점은 이제 PDF라고 매일매일 그런 이제 종목들을 공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서 비중이 높아졌구나 아니면 이런 기업이 최근에 좀 편입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ETF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HY도 있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꽤 많이 투자하는 네, ETF도 맞습니다. 하나 더 있잖아요. 사실 이 아까 얘기해주신 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다 빅테크라는 기업들이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가장 조금 작년 재작년에 많이 좀 인기가 있었던 게 M7이라는 맞아요. 이제 그 용어들 좀 네. 기억하실 거예요.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기업 그런 이제 종목들인데 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라운드 힐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디램이라는 이제 ETF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알려진 이제 라운드 힐에서 만든 MAGS 맥스 이제라는 ETF인데 요 ETF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7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ETF의 특징은 이제 동일 가중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ETF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많이 쓰는데 네네. 얘네는 이제 동일 가중이라고 해서 7개 종목을 다 이제 한 14.8% 정도 비슷한 이제 수준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에 따라서 이제 비중들이 계속 바뀔 거잖아요. 이제 어떨 때는 뭐 어떤 종목은 이제 15%, 16%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13%, 12% 이렇게 네. 떨어질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통해서 다시 이제 동일 가중으로 맞추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맥스. 계속해서 맥스는 사실 저는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있어요? 미국 투자를 처음 했을 때 들어간 종목이 이 친구라서 그래요? 그때의 기억은 너무 좋고요. 제 친구 잘 사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헤어진 지 꽤 됐어요. 뭐 좋은 친구인데 왜 헤어졌어요? 아니 저는 그때는 이제 요 정도면 다 먹었다 했는데 그 뒤로 더 간 친구라 제가 뭐 까먹고 살고 있는데 보내주죠 뭐. 다시 이 빅테크에 대해서 공부할 시기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혹시나 이제 국내에 상장된 네. ETF 중에 비슷한 게 있다면 네. 좀 알려주시죠. 말씀드릴 게 이제 국내에는 딱 하이퍼스케일러 그 네 종목만 집중하는 상품은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이유를 보니까 이미 이제 빅테크라는 집중하는 이제 ETF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뭐 에이스에서는 미국 빅테크 탑 7 플러스 이런 상품들도 나와 있고 아니면 이제 타사에서는 이제 뭐 미국 테크 탑 10 이런 종목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볼 거는 이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플러스입니다. 네. 사실 이게 상장할 때 가장 이제 컨셉 자체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이제 뭔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저는 이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스 블로그에서 좀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상장 당시의 블로그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비중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 비중의 방식을 보면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는 한 15%의 비중을 가져가고 시가총액 6위부터 7위까지는 10%씩 가져가서 총 7종목에 대해서 95% 집중하겠다라는 사실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국내에서 나온 컨셉 중에서는 M7에 가장 가까운 이제 그렇죠. ETF였었는데요. 근데 사실 저도 이 ETF를 조금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봤는데 근데 조금 달라진 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그러네요. M7 기업 중에서 테슬라랑 메타가 비중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수 룰에 의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뭐 한 6위, 7위로 가면서 한 10% 정도가 맞춰줘야 되는 건데 네. 이제 다른 이제 종목들이 조금 시가총액이 올라오고 얘네들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존의 M7의 컨셉이 조금 바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냥 이름만 보고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또 에이스에서 정의하는 이제 M7이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일 수는 있겠는데 이제 ETF를 고르실 때 어쨌든 이렇게 편입 종목에 대한 구성 종목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라는 ETF인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일 가중의 형태로 비중을 정했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메타 비중이 어쨌든 에이스보다는 좀 높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쓰다 보니까 뭐 어떤 종목들이 특정 종목에 어떻게 보면 집중되어 있다 보다는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에 맞춰서 비중들이 좀 정해질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앞서 얘기했던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적정한 비중으로 좀 들어가 있고 나는 너무 하이퍼스케일러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좀 빅테크들도 같이 골고루 좀 투자하고 싶다라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있으면 이런 국내에 상장된 걸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하이퍼스케일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이 네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싶은 ETF가 지금 보면 대안들이 많아요. 그 각각의 비중들은 다르고 네. 그럼 어떤 기업, 어떤 ETF에 어떤 기업의 비중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좀 한눈에 정리를 해줄 네네. 필요가 있는데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표를 보시면은 보여주시죠. 지금 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4개의 기업이 얼만큼 이 ETF에 많이 편입되어 있냐를 네. 사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딱 처음 설명드렸던 HY가 제일 많은 비중으로 그러니까 사실 가장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고요. 이제 순서대로 MAGS라든지 에이스, 타이거 순이긴 한데요. 뭐 일단 뭐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고객분들 성향별로 해서 나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좀 집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첫 번째 순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본업이 자체의 리스크들이 나는 존재한다고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어쨌든 하이퍼스케일러의 적정한 비중으로 가져가면서 좀 빅테크들이 좀 분산되어 있는 그런 ETF를 투자하시려면은 이제 국내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완전 뭐 새로운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요일에 저희 ETF 여신이 나오셔가지고 이 AIHY도 나오자마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장님하고 우리 박현주 과장님하고 같이 나오셔가지고 ETF 서로 약간 경쟁 느낌으로 자랑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경제 누가 더 잘 자랑. 예전에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저희가 PB분들 2분 모셔가지고 어떤 섹터를 더 선호하는지 그런 코너도 있었는데 재밌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오클라우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하이퍼스케일러랑 네오클라우드를 개념을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걸 먼저 좀 정리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사실 그냥 클라우드와 네오클라우드도 뭐가 그렇게 다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럴 수 있겠다. 한번 우리 쉽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사실은 하는 사업은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이걸 클라우드 형태로 판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규모가 조금 크고 네오 클라우드는 규모가 조금 작은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돈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나타내는 것 네. 같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큰 기업들을 위주고 네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기업들을 의미하는 게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로 진입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 여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 자금을 조달할 때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매출을 공유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오가 뉴 뭐 새로운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딱 그 정도만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네오 클라우드 어떤 걸 좀 공부를 해볼까? 이것도 ETF 쪽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요거도 이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당연히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장표 조금 더 넘어가 보시면은 네. 일단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또 나온 라운드 힐의 네오클라우드 ETF 이런 것들이 사실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도 이제 안 나온 됐네요. 상품들이 있고요. 라운드일이 열이래요 요새. 열리라고 있어요. 되게 일을 열심히 하더만. 네. 두명 ETF도 되게 적합하게 맞습니다. 적합해.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사실 좀 더 직관적으로 아까 M7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뭐 민국 이제 네오클라우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나와 있는데요. 네. 네, 뭐 상품들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첫 번째 NCLD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이제 네오클라우드에 집중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도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NCLD에 투자해야 되냐라는 이제 홈페이지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이제 고객이 실제 사용 용량을 하든 안 하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AI에 대한 이제 톨비를 납부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이제 네오클라우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2028년까지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한 4천조 원 규모까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계속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센터, 네오클라우드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얘는 진짜 순수하게 네오클라우드에 집중하는 ETF다라는 것들을 얘네가 마케팅 포인트로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가장 중요한 이제 편입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비우스가 한 30% 정도 들어가 있고 코어유가 한 26%.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했었던 아이렌이 한 8% 정도 들어가 있고요. 밑에 이제 종목들은 사실 조금 생소한 종목들이 좀 많긴 한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티커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네비우스랑 코어비 같은 경우에는 티커명이 아니고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뭐예요? 얘네는 이제 본주에도 투자를 하는데 TRS라고 해서 토탈 리턴 수합이라고 같이 투자를 해서 이제 종목 비중을 좀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ETF의 상장 규정이라든지 지수 규정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미국에 상장된 투자회사법 뭐 RIC 이런 규정들을 좀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비중을 뭐 본즈와 토탈 리턴 수합을 좀 같이 결합을 해서 어쨌든 최대 비중으로 좀 끌어올린 이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상장된 이제 네오클라우드를 컨셉으로 하는 ETF가 한 2개 정도 있던데 일단 첫 번째는 라이즈 미국 AI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상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 얘네의 특징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를 제외하고 네오클라우드 기업 4종목과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 6종목 총 10종목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얘네들도 보면은 이제 패시브다 보니까 기초 지수의 룰 같은 게 있는데 지금 기초 지수를 할 때 어떻게 종목을 좀 선정하냐라고 조금 살펴봤는데 일단은 얘네가 뽑은 이제 유니버스에서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을 제외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룰에 들어가 있다라고. 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종목들이 일단은 좀 걸리니까 그 종목 중에서 한 5개를 좀 제외하면 어쨌든 네오클라우드와 가장 가까운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지수 룰을 정한 것 같고요. 편입 종목 보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투자했었던 NCLD에서 많이 투자했었던 코어웨이브랑 네비우스 이런 종목들이 상위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이게 보면은 4개 네오클라우드에 투자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제가 어제 이제 운영력한테 전화해서 그러면 4개가 뭐냐라고 좀 네. 질문하니까 이제 오라클하고 이제 크로노스케일이라는 기업 이렇게 해서 4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인프라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ETF 안에 종목들만 잘 봐도 그렇죠. 이거 힌트 진짜 잘 얻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 새로운 종목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만 모르는 종목. 다들 지금 투자 열심히 하는데 나만 모르는 종목일 수도 있고. 네. 다양한 ETF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가 있네요. 네. 네. 타이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이제 아크로스 지수를 사용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뭐 10위까지 좀 비중을 정해놓고 약간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얘네들은 보면은 네비우스, 오라클, 아이렌, 코어비브 이 4종목이 이제 네오클라우드를 집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라이즈랑 좀 다른 점은 아이렌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네.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네오클라우드의 비중이 좀 높은 라이즈보다는 조금 높은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회사들이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유행할 때 채굴 맞습니다. 회사였잖아요. 근데 채굴로만 있었으면은 뭔가 성장성이 안 보이니까 그 전력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뒀다 뭐예요? 얼른 써야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살아남는 거예요. 활용을 잘하는. 진짜 가지고 빠르게 있었던. 왜냐면은 어차피 필요한 산업이었는데 빠르게 전환해서 선점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한번 이것도 각각의 ETF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네. 사실 그쵸. 네비우스랑 코어비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앞에 졌어. 그래서 NCLD 같은 경우에는 2개 비중이 한 56% 가까이 높고 네.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 38%,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37%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그 순수한 이제 네오클라우드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NCLD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는 이제 뭔가 네오클라우드랑 인프라를 좀 복합적으로 같이 조금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라이즈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간적인 성격이 타이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혼합형 이 상품이 타이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오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쪽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보니까 같은 네오클라우드에 투자하더라도 포트폴리오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요걸 정리해 주셨는데 막 집중해서 엄청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랑 혹은 이제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비율이 있게 좀 투자하고 그렇죠. 싶으신 분들도 네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사실 거의 동일한데요. 뭐 일단은 NCLD 같은 경우에는 네오클라우드 운영자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쪽에 조금 이제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 이런 이제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이거는 이제 중간적인 성격.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준비한 섹터는 소프트웨어 쪽을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 이제 뭐 가물가물해지긴 하는데 AI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죽어나간다. 맞아요. 사스포칼립토라고 우리가 좀 칼립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변했습니까? 네. 최근에 들어서 조금 많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내에서도 조금 기업별로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같은 레거시 기업들, 같은 레거시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정도 났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여전히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볼 거면은 다른 기업들을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레거시 기업들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사스포칼립스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사이버 보안 쪽에 팔로알토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양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AI 수혜를 입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플레어나 데이터독,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기업들 주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가 마지막에 있는 거죠? 네. 지금 상황이 약간 보합 정도로 지금 생각.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클라우드 플레이어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 얘기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오늘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이제 시간이 된다면 클라우드 플레어랑 팔란티어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클라우드 플레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소한 기업이실 텐데요. 이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크게 소수로 짓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300여 개 도시에 자체 서버망을 작게 여러 개 짓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용자하고 웹사이트 사이 길목에서 빠르게 이제 트래픽을 처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서버망에다가 고객사의 콘텐츠를 저장해 둔 다음에 고객하고의 거리가 짧으니까 빠르게 콘텐츠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나 봇 등이 부당하게 접근할 경우에 이런 걸 걸러내주는 보안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사실 이렇게 들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저희가 인터넷 쓸 때 많이 보는 이게 사람인지 증명하라 이렇게 클릭하라고 하거든요. 저 회사군요. 네, 이 회사. 많이 눌렀습니다. 저거. 네. 클라우드 플레어구나 저게.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넘어가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기업이 주가가 좋은 이유는 에이전트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고객들의 보안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이전트 AI 활용이 늘어나니까 봇들이 이제 사이트에 접근해서 무단으로 정보를 스크래핑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를 차단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한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출 성장률이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전트 AI 시대가 시작된 다음부터 조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 에이전트 AI 시대가 커지게 되면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AI 기반 결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출시했기 때문이고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부를 수수료로 인식할 계획인데 이게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지금 초당 약 5억 건의 요청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에서 10%를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자가 동일하게 이제 수수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당 2만 건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에이전트 AI가 결제 같은 것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수익하게 되면 이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더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얘기 좀 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비인간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트래픽을 쓰고 뭘 돌아다니고 하니까 보안도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 CEO가 이제 얘기해준 부분이 있는데요. 비인간 트래픽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봐주시면 되는데 원래 비인간 트래픽이 인간 트래픽을 넘어서는 시점을 작년 11월에는 27년 하반기로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네. 불과 4개월 만에 이게 상반기로 앞당겨졌었고 그리고 불과 2개월 만에 비인간 트래픽이 인간 트래픽을 추월을 했습니다. 이미 추월했죠. 네, 이미 5월에 추월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5년 안에 비인간 트래픽이 인간 트래픽의 1000배에 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비인간 트래픽을 처리하는 부분을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담당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계속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12개월 선행 EV/EBITDA라고 해서 PR이랑 비슷한 지표인데 이게 지금 한 11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히 주가에 반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막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막 확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 큰 흐름에 탑승하자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팔란티어를 제가 아까 찝긴 했지만 저는 간이 작아서 팔란티어 하면은 그냥 구경하는 주식이거든요. 막 올랐다가 막 떨어졌다가.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보면은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약간 밸류 단에서 봤을 때 이게 접근하기가 좀 쉽진 않아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밸류단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는 합니다. 네,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볼 때는 PER로 안 보고 EV/EBITDA라는 지표로 많이 보는데요. 그 이유는 주식 보상 비용을 워낙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가산해서 우리가 그냥 봐서 조금 더 낮춰서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티플을 이런 식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있긴 합니다. 대신에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매출 성장률 봤을 때 지금 분기 기준으로 거의 92%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앞으로도 성장세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른쪽 차트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 기업들이 팔란티어하고 신규로 계약을 맺은 금액을 분기별로 표현을 한 건데 팔란티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2024년 4분기에 이 계약 규모가 한 번에 확 뛰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에도 이게 갑자기 한 번 확 뛰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수주잔고로 연결되면서 매출 성장률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이 잘 나올 거다. 그거에 비해서는 멀티플 부담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른쪽 차트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팔란티어의 12개월 선행 EV/EBITDA가 200배 정도까지 간 다음에 최근에는 60배 언저리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률 대비해서 지금 멀티플이 조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는 밸류 주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팔란티어가 그럼 과거의 밸류에이션을 회복할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 멀티플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흐름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이고요. 네. 엔트로픽이나 이제 유럽의 AI 기업인 미스트랄 등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FD라고 해가지고 엔지니어를 기업에 보내서 소프트웨어를 짜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업들이 이 사업에 진출했는데 결국엔 팔란티어랑 사업이 똑같거든요. 이번에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하면서 굉장히 이들을 견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도 아마존, 마소도 진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독점적인 사업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겠지만 멀티플이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맞아요. 우리 빠르게 부장님 소개만 ETF 뭐가 있는지 사실 저는 여기서 투자했었던 ETF 오래전부터 투자했었던 CLO가 있어서 되게 반갑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매도를 해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제 무관합니다. 네 가지 잠깐 간단하게만 그럼 소개 맨 한번 마지막 해볼까요? 페이지로 해서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 더. 네. 일단은 이제 코덱스 국내에 이제 2개 있고 해외에 이제 좀 2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코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팔란티어에 좀 집중을 하는 이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와 사이버 보안
쪽에 조금을 집중을 하는 그런 ETF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에는 이제 IG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투자하시는 건데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LOU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성장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빠르게 여러분 소프트웨어 ETF가 요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 관련 ETF 또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업 얘기랑 ETF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하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네. 네. 예, 다음번에도 좋은 ETF와 산업 얘기 좀 들고 두 분의 콤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부의 서영재 과장, 차진호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은 목요일날 ETF 또 같이? 전문 시간에 한번 좀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또 ETF 1타 강사 박현지 과장님 소장님이 계시지만 혼자서 외로워하시잖아요. 어. 네,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코스피는 0.18% 강박권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입니다. 큰 변화는 없고요. 네. 코스닥은 낙폭을 꽤 많이 줄였어요. 현재 0.6%까지 한 0.3% 정도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후에 어떻게 비슷할까요? 오후에요? 아 근데 또 내일 실적 발표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전에 약간 약간 방향성 안 잡고 이런 느낌으로 기다리실 것 같아요. 지켜보다가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난 거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날 밤에 엔비디아 움직임 보고 그러면 또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주말이니까 또 보고 오, 하면서 우리는 계속 보기만. 왜냐면 또 잭슨홀도 있고 맞아요. 되게 볼 게 많아서 아무래도 네. 이번 주는 여러분 조금 이런 지루한 장이 펼쳐질 부분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시장보다는 하늘을 보세요. 요새 하늘 진짜 예쁘거든요. 하늘 바라보시면서 여유로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